6월이 사실은 비정상. 미쳤죠. 누가 봐도 말도 안 됩니다. 집값이 10억이면 15억 올라가는 속도로 주간 간격으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에 집을 사고 싶겠습니까? 집값이 떨어질 때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서민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규제의 패턴이죠. 이번 6.27 대책은 이제 발상의 전환을 좀 하게 되죠. 666인데 일단 대출 한도는 6억입니다. 한도를 6억까지 제한을 합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로 더했죠. 소득 상관없이, 집값 상관없이 6억으로 커팅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6은 6개월 내에 기존에 집이 있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6개월 내에 팔려면은요,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고 잔금을 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개월 동안에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같이 초강력 대책이 나와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못 판다는 얘기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대출 받아서 집 사지 말라는 얘기고, 세 번째 6은 뭐냐면 6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세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들어가서 살 집 아니면 사지 마라. 그리고 6억 이상은 받지 마라. 현금 많은 사람들만 사라라는 시그널을 줬으니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한 충격에 빠지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했죠. 뭘 했냐면 6월 27일에 발표하고 6월 28일에 적용을 합니다. 하루 만에. 지금까지는 유예 기간을 줬는데 이걸 하루 만에 하게 되면 6월 27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6월 28일이 토요일인데 금요일 날 딱 발표를 하니까 시간이 없죠. 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행. 그래서 빨리 인터넷으로 막 딱 들어가니까 막혀버렸죠. 월요일날 은행 창구에 가라. 모든 대출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죠. 6.27 대책이 발표되고, 당연히 우리가 다 예상했듯이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거래량이 떨어지고 상승률이 떨어집니다. 거래량. 6월이 사실은 비정상. 미쳤죠. 사실 6월은 누가 봐도 말도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한 15,000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사상 최고의 거래량을 기록을 할 것 같고요. 미쳤죠.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소비자 심리지수 또 150이 넘었습니다.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6월이었고요. 상승률을 봐도 서울이 0.43%였는데 마포 성동이 문제였습니다. 성동구가 주간 상승률이 대책 발표되기 전에 0.99%, 마포가 0.98%까지 올라갔는데요. 0.99라고 하면 우리가 느낌이 안 오는데 이게 연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92%, 51% 정도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집값이 10억이면 15억 올라가는 속도로 6월 주간 간격으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미쳤죠.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한 200km? 시속 200km로 달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단속해야지. 이건 누가 봐도 단속해야죠. 그래서 6월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누가 봐도 단속해야 된다. 그래서 단속을 했고요. 거래량이 떨어지고 상승률이 떨어지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대책 발표되고 2주간의 계약 취소 사례를 보게 되면 5.8%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일들이 안타깝죠. 아니, 계약하신 분들이 솔직히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 돈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취득세 내고 집 하나 사거나 하나 있는 집을 팔고 조금 더 좋은 집으로 돈을 좀 보태고 대출 좀 받아서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갑자기 규제가 나오다 보니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리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안하신 분들이 이제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왜? 비정상적인 너무 급등이었으니까 과속 단속을 해서 일단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이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는 부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는데 일단 1차 작전은 성공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서울 아파트 주간 변동률이 0.43에서 뭐 0.1%대로 내려오긴 했어요. 그래서 과열해서 급등해서 이제 안정 단계, 보합 단계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추세고요.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내가 집을 사려는 분이다, 매수자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 집을 사고 싶겠습니까? 안 사죠. 왜? 집 사려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똑같습니다. 올라가는 집을 사고 싶습니다.
뭔가 올라갈 것 같아. 기대감. 그래서 안타깝지만 항상 집값이 올라갈 때 너도 나도 사려고 합니다. 이게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매물도 나오고 집값이 안정될 때는 계약할 때 부동산 통해서 몇 천만 원만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 충분히 조정 가능하거든요. 시장이 안정적일 때, 보합일 때는요. 근데 집값이 올라갈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5월, 6월 올해 막 올라가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막 불안한 마음,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막 달려듭니다. 너도 나도. 집주인들은 막 올리죠. 한쪽은 막 올려도 막 사려고 합니다. 제발 좀 사게 해주세요. 막 난리가 납니다. 집값이 안정되잖아요. 이제 6.27 대책 발표되고 한 달 지나니까 어때요? 사실은 한 달 전 대책 발표 전과 비교해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사기 좋잖아요. 집주인한테 아마 몇 천만 원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줄걸요? 1억도 깎아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근데 왜 안 사고 발을 뺄까요? 그거는 또 심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올라갈 수 있나? 이러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고, 사실 너무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있다. 지금 분위기에 너무 휩쓸린다는 게 올라갈 때도 문제였고요. 안정이 될 때도 문제고요. 그럼 역설적으로 내려갈 때는요. 지금이 보합이잖아요.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승률과 가격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상승률은 속도예요. 지금 200km로 과속하다가 걸려가지고 시속 한 60km, 70km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차가 멈췄나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과속을 하다가 단속 카메라에 걸려가지고 속도를 쭉 내리고 있는 추세지 차가 멈췄거나 후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거래량은 떨어지고 상승률은 떨어지는데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안정은 집값 폭락이 아니라 상승률 둔화, 거래량 둔화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정부는 1차 작전은 성공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상승률이 떨어지고 거의 뭐 0.1%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안정이거든요. 그래서 0.1% 이하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0.05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8월로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거래량도 뭐 3,000건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일단 작전 성공이죠. 그래서 1차 작전은 성공인데 그 다음 이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제 정부가 2차 작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좀 고려해야 됩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과속 차량을 잡아가지고 정상 속도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영원히 이렇게 가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대책을 발표할 때 정책을 볼 때는 이제 심리 효과가 있고 실질 효과가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이제 상당한 충격을 받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다 적응을 하거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고요. 자녀분들한테 야단을 치면은 한 번 야단 친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 않잖아요. 시간 좀 지나면 또 똑같아지거든요. 그 효과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심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공포 분위기가. IMF 외환위기 때 그때는 심각했죠. 국가가 망한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한 2, 3년 정도 갔고요. 파리 대책 발표됐을 때 2017년에 사상 최고의 강한 대책이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한 달밖에 안 갔거든요. 이번 대책이 일단은 한 3개월 추석까지, 길면은 연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자, 심리 효과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골든타임 3개월에서 6개월이 되기 전에 이제 후속 대책을 내놔야죠.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이제 풍선 효과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마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그 두 가지라는 게 이제 공급과 추가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 하잖아요. 대출 규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6억 이상 규제하고 뭐 6개월 이내 내로 입주해야 되고 6개월 내로 기존 집을 팔아야 되고, 답이 안 나오네. 그러면 내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타든지 면적을 줄이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할 텐데 답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전세로 가게 됩니다. 지금 사지 말고 좀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전세로 가면은 전세 수요는 늘어나죠. 근데 입주 물량은 줄어듭니다. 지금 문제가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정부가 이걸 모를까요? 전세 가격 올라갈 가능성이 높대. 전세 가격 올라가면 매매 가격 다시 밀어 올릴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공급 물량을 늘리려니까 당장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공급 어떻게 늘려요? 갑자기 나올 수가 없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공급은.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수요 억제를 해야 되죠. 매매 대출 수요 억제했고 전세 대출 수요까지 억제하게 되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으니 일단 급한 불을 끄자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28번 대책을 발표하고도 집값을 못 잡았고 결국에는 그때 폭등했던 집값의 문제가 지금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반면 교사를 해보니까 왜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을까? 내렸던 결론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대출을 많이 풀었거든요. 박근혜 정부도 풀었고요. 문재인 정부도 풀었습니다. 집값만 잡으려고 했지 전세는 풀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되죠. 그래서 전세 대출을 규제해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힘을 빼버리겠다라는 게 지금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후속 대책으로 나오는 2차, 2탄 전세 대출에 포커싱을 맞출 것 같습니다. 지금 전략은. 세금 규제는 나중에 하겠다. 왜? 문재인 정부 때 세금 규제를 많이 하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일단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 상승으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은 막을 수는 있는데 정책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눌러버려서 문제가 없으면 문재인 정부나 다른 예전에도 왜 그걸 안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부작용이 있으니까 안 했겠죠. 서민 주거 안정에 이제 문제가 되죠. 신혼부부입니다. 대출 받아서 신혼집 마련해야 되는데 대출을 막아버리게 되면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 있는 소형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구하려고 했는데 그 문이 막혀버리게 되면 노원구로 간다든지 동대문구의 구축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주거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못 올리면 뭘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월세로 갑니다. 1억을 올려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1억을 못 올려준다라고 하면 20만 원 달라고 하겠죠. 월세로 가게 되면 누가 힘들까요? 서민들이 힘들어집니다. 전세 살다가 종잣돈을 모아서 돈을 대출 좀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월세를 밀려나게 되면 실제로 내 집 마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잣돈 모으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월세를 막으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월세를 못 올린대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니 대출도 막고 전세 대출도 막고 월세까지 막아버리면 결론은 안 하면 됩니다. 자본주의는요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자본주의는 약간 미친 개입니다. 왜? 온순해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 주인을 물어버릴 수도 있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어느 순간 확 물 수도 있는데 이걸 때려 잡아버려야 될까요?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국가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 집 사라 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있고 아니다 무조건 사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떨어질 때 못 삽니다. 떨어질 때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떨어질 때 누가 삽니까? 부자들이 삽니다. 집값 떨어지면 부자들은 살 수 있어요. 3주택을 가지고 있고 현금 한 50억이 있는데 떨어지게 되면 집을 4주택 살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니까. 근데 내가 현금 3억 가지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질 때 산다고요? 와 그거 진짜 간이 부은 사람 아니면 못 삽니다. 집값이 떨어질 때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이 올라가도 돈 버는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그러면 서민들은요? 제일 좋은 거는 집값이 많이 안 오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집을 한번 사면 몇 년을 보유할까요? 평균 7년 정도 보유합니다. 7년. 그러니까 7년에서 10년을 보유한다는 얘기는 지금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집을 사면 7년, 10년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집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중요합니까? 7년, 10년 후에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고 안정적으로 주거를 해야 되고 또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황금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장기 보유하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이 수급이 안 맞다고 했죠. 수요 과잉에 공급 부족입니다. 이게 10년 후에는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서울은 근본적으로 수급이 안 맞는 밸런스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10년 후에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10년 후를 바라보면 제가 볼 때는 올라가 있을 확률이 90%인데 우리는 어디다 베팅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일단 연끌은 제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왜 반대하냐면 2020년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비 신혼부부가 있는데 전세 대출을 받고 신용대출 받고 1억 2억 가지고 10억 12억 아파트를 삽니다. 2022년 하반기에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집값이 막 곤두박질 치죠. 막 한 6개월 정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래서 10억짜리를 샀는데 이게 7억까지 떨어졌다고 쳐요. 고점 대비 한 30% 떨어졌으니까 2억 가지고 투자했는데 원금 다 날렸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대출 이자는 2배 늘어났습니다. 2배. 정신적으로 멘탈이 나갑니다. 왜? 내 원금은 없어졌는데 집값은 떨어졌는데 대출 이자는 계속 내래. 와 내가 이거 어떻게 살지? 그래서 금배로 집어 던집니다. 던지고 나니까 또 집값 올라가네.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식의 연끌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책자금 대출을 좀 받을 수가 있다. 저리 대출.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거는 좀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보통 LTV가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까지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70%까지 받는 건 왠지 안 내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현금이 2억 있어.
있어, 3억 있어 라고 한다면 뭐 대출 70%까지는 나와도 대출 한 50%만 받고 한 6억 정도, 내 돈 3억, 대출 3억에서 6억 정도 아파트. 6억짜리가 어디 있냐고요? 좋은 데만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고, 내 집 마련을 마음 같아서는 한강벨트 가고 싶죠. 근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황에 맞춰서 노도강으로 가든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고 자금이 되면은 내 집 마련하는 거고요.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뭐 월세나 전세 살면서 청약문을 두들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문은 두들겨야 된다. 넉넉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게 집값 떨어질 때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도 뭐 떨어질 때 집 사라고 하는데 그 소리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자기도 떨어질 때 못 삽니다. 떨어질 때 어떻게 삽니까? 저도 못 삽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떨어졌을 때 자식집이나 추가로 하나 더 사는 거지, 서민들은 떨어질 때 집 사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진짜 서민을 위한 게 아닙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많이 지어주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님들, 전문가들 중에도 그런 말을 하면 그럼 자기 자식들은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라고 할 겁니다. 자기 자식들은 유학 보내고 다 잘 살면서 왜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자꾸 그런 데 가라고 합니까? 물론 공공임대도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공분양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더 좋죠. 그러니까 여러 선택지를 주고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여러 선택지를 많이 주는 게 좋은 거지, 이거 민간 아파트 비싸서 안 돼, 공공임대만 많이 공급해주면 돼, 이런 식의 정책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청년들은 어떻게든 저는 두들겨야 된다고 봅니다. 두들기면 어떤 식으로든 길이 열립니다. 저도 사람인데 왜 안 불안합니까? 떨어지면 불안하고. 저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마음도 저도 있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은 뭐가 좋을까요? 제일 좋은 시장은 안정이에요. 폭등이나 폭락은 부자들이 좋아하는 시장이고요. 결국 부자들이 득보입니다. 일부분들은 이제 속이 상하니까 집값 폭락했으면 좋겠다, 나는 사지도 못하는 거 그냥 망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이 이해합니다.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겠습니까? 정치인들은 그런 걸 이용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 폭락하면 부자들이 쓸어 담습니다. 그러면 그냥 멈춰 있을 때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나 전문가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그냥 멈춰 있는 게 좋은 겁니다. 폭락하게 되면 실제로 누가 힘든 줄 아세요? 경제가 폭락한다? 부동산이 폭락하게 되면 우리나라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은데 수출, 소비, 투자 모든 게 다 얼어붙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제가 위축이 되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결국에는 서민들이 더 힘들어요. 부자들요? 500억 있는 사람이 300억 된다고 죽지 않습니다. 근데요, 3억이 1억 5천 되면은 엄청 힘들어요. 내 재산이 반이 날아가는, 같이 반이 날아가도요, 500억 부자가 250억 되는 거하고 3억이 1억 5천 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3억이 1억 5천 되면은 인생이 틀려져요. 차도 팔아야 되고요, 집도 줄여야 되고요, 외식도 줄여야 되고요, 모든 걸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요? 부자들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태에서 준비가 되고 필요한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정부가 할 일이고 국회가 할 일이고 우리 전문가들이 또 노력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사회생활을 하고 시드에 있던 사람들은 다 탑승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오른 가격에 사고 팔고 돌려막는데 사실은 맞는 말이네요. 기성세대로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 세대한테 약간 미안한 마음,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슬슬 진입하는 5년차 미만은 거기 끼어들기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6년, 9년 차도 폭등 시장 무렵은 주니어 때라 끽해봐야 갭 정도 일부 들어갔고 탑승 못한 사람들이 다수로 보이는데, 그렇게 뉴비들이 고인물에 끼고자 호적거리는 모습, 그나마 2021년 고점 이후 하락하고 이제 보합이라는 그동안에 시드 모은 대기업 뉴비들은 대충 긁힐만해진 듯. 그러니까 대기업 다닌 사람들은 또 일부지만 그나마 좀, 부부가 대기업 다니면 대출 받아서 살만하거든요. 부모님 도움 좀 받고 하면. 근데 여기도 이것도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더 뛰면 다시 핵 고인물화 된다고 본다. 신규 플레이어가 건드릴 수 없다 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공감되는 내용이고요.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당연히 들고, 우리 애들을 보더라도 과연 무슨 답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대 흐름이 많이 바뀌었고, IMF 후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강남 아파트가 4억 5억 했으니까요.
그러면 지방 아파트하고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지방에도 1억 2억씩 하고 수원이나 뭐 고양시 같은 데도 1억 2억씩 하고 강남은 4억 5억 하고 집값이 차이 나도 2배, 3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이제 양극화가 10배 이렇게 벌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진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소득으로 살 수 없는 시장이라는 얘기인데 특히 한강벨트는 그렇습니다. 서초구 강남구는 넘사벽이었고요. 원래 넘사벽이었고 IMF 이후부터 이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IMF 이전에는 서초구 강남구도 살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기업 다니고 하면 대출 받아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올라가더니 문재인 정부 때 있는 이제 서초구 강남구는 자산시장으로 진입을 합니다. 전문직이라고 한다면 이제 의사라고 우리가 예를 들죠. 부부가 전문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봉 3억이라고 칩시다. 전문직이면 두 분이 3억 3억이니까 6억이에요. 실수령액이 한 4억이 안 될 겁니다. 거기에 쓸 거 쓰고 또 품위 유지도 해야 되고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되고 쓰고 나면 모으는 돈은 한 1억 2억 정도 모읍니다. 1년에. 그러면 10년을 모으면 10억 12억 많이 모아야 한 15억 정도 모아요. 그러면 대출 15억을 받으면 30억 정도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가 이런 전문직들 소득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소득이 좋은 부부들이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는데 이제 잠실 엘스도 뭐 34억 이렇게 가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직들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문직들이 살 수 있는 시장이 이제 성동구 마포구였는데 성동구 마포구가 5월 6월에 또 급등하잖아요. 이제 성동구 마포구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방에서도 올라옵니다. 지방의 자산시장은 내려가는데 서울은 올라가니까 지방에 있는 돈이 이제 서울로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포 성동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강남 3구, 용산구는 이제 자산시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력해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 가잖아요. 의대 가도 이제 강남 3구, 용산구 못 들어갑니다. 이게 맞아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영등포 여의도라든지 양천구 목동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너무 우울한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집을 왜 삽니까? 돈 벌려고. 재테크 수단이긴 하죠. 두 번째는 또 우리 가족이 편하게 안정적으로 잘 사는 목적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50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정답은 없더라고요. 이게 저는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산. 내 친구는 큰 산을 올라가고 있고 나는 내 친구보다는 산이 작을 수도 있는데 다 각자의 산이 있거든요. 큰 산을 올라가는 내 친구를 보고 너는 부럽다. 부모 잘 만나서 큰 산 올라가네. 나는 산이 높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큰 산 올라가는 사람은 마냥 행복하고 편할까요? 그러니까 낮은 산인데 거기에는 예쁜 꽃이 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돈 많은데 뭐 자식들이 문제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요.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큰 병원 원장님을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많으신 분들이죠. 그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은 뭐 자식들이 분쟁 생겨가지고 돈 때문에 부모님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안 돌아가시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돈이 많다고 해서 자식을 잘 키우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애 학원 하나 더 보내야 되는데 학원 보낼 돈이 없어. 부부 싸움에. 이런 건 좀 불행하죠. 뭐가 필요하냐면 살아가면서 애 학원 하나 더 보내고 싶으면 하나 더 보낼 수 있는 정도. 내가 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정도. 사고 싶은 거 하나 살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은 저는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 일하잖아요. 근데 일로 소득으로 벌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입니다. 전문직이 아니고서는 소득을 모아가지고 자산을 늘리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부부가 대기업 다니면 그나마 좀 윤택하게 살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조 수단이 이제 재테크입니다.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뭐 무조건 부동산이 좋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부동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다. 10년을 묻어두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내 집 마련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10년 지나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기반을 삼아서 갈아타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고 대출 이자도 내고 집을 사서 우리 가족 잘 살면서 올라가게 되면 세금 좀 내더라도 수익률은 주식이 더 좋은데요. 장기 보유하면서 재투자했다가 또 손실 보는 부분까지 감안해 본다면 저는 집 하나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강벨트는 이제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장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그래 여기 못 간다면 나는 동대문이라도 가야겠어. 노도강이라도 가야겠어. 서대문이라도 가야겠어. 하기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신축이 아니면 준신축이라도 가야겠어. 아니면 영등포에 구축 아파트라도 내가 하나 사야겠다. 재건축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경기도에도 여기 신도시인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지금은 고점 대비 여전히 하락이네. 아직도 고점으로 회복하지 않았네. GTX 호재도 있네. 뭐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 들어가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뭐 1시간 반이라고 했는데 강남에 살면 주거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강남에 예를 들어서 월세 200만 원 내고 편하게 살 것인가, 경기나 인천으로 가가지고 내가 몸이 좀 불편해도 종잣돈을 모을 것인가, 또 70만 원 내고 나머지 80은 저축하고 종잣돈 모으면서 버스 안에서 불편할 수도 있으나 지하철 안에서 불편할 수도 있으나 나는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재테크 공부를 한다든지 월부 TV를 본다든지 그렇게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트라이를 하고 문을 두드리는 분들은 나중에 길이 하나씩 열리죠. 한 번에 점핑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운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치열하게 노력을 하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준비하고 트라이를 하고 두들기다 보면 언젠가는 그 운이 맞아 떨어질 때가 쭉 한번 올라갈 때가 오거든요. 집을 하나 샀는데 또 주식을 하나 샀는데 열심히 했죠. 나가는 임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집 하나 샀는데 많이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죠. 내가 샀는데 나는 절대 떨어지면 안 돼.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전체적인 시장이 갑자기 뭐 금리가 올라간다, 갑자기 불경기가 왔다 그러면 떨어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게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점은 남들이 다 올라갈 때도 안 올라가는 아파트, 물건 그런 거는 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공부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좋은 아파트 고르는 방법, 또는 뭐 재개발 구역에 좋은 빌라 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같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 금리가 올라가서 2022년처럼 떨어졌다, 이런 구간은 피할 수 없는 구간이에요. 피할 수 없는 비체계적인 유형 같은 경우는 그냥 받아들이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영끌하지 말라는 게 지나치게 영끌하고 리스크를 올리게 되면 한번 넘어지면 부동산은 일어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식하고 다릅니다. 주식은 10종목 담았는데 3종목이 자빠져도 나머지 7종목이 어떻게 버티는데 부동산은 한 번 넘어지면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영끌해가지고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저는 어떤 일이라도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은 생긴다고 봅니다. 살아가면서. 그러면 자, 우리는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자, 대출 계획을 세우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월급이 한 400만 원 정도 되니까 200 정도 내고 200으로 허리끈을 졸라매고 외식도 줄이고 살다 보면 얘가 올라가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6개월 후에 금리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2배가 늘어났습니다. 400이 된 거예요. 200에서 400으로. 이거 어떡하지? 집값은 떨어지죠. 2억을 투자했는데 2억이 떨어졌으니까 투자금은 사라진 것 같고 1차 멘탈이 나가고 2차 멘탈은 400 벌어가지고 이제 400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심한 경우는 내 월급보다도 원리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 달, 2달, 3달 버티다가 한 6개월 버티다가 집어 던집니다. 그냥 금매로. 나중에 1년 지나면 또 회복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유형 관리는 3년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거 2배. 2배의 위험 부담을 내가 3년은 버틸 수 있는, 소위 말해서 200만 원으로 계획을 했다면 4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갑작스럽게 생기더라도 내가 3년은 버틸 수 있는. 그럼 부부가 맞벌이 하는데 300, 600이에요. 갑자기 이런 상황이 왔어. 그럼 허리끈 졸라매고 외식 줄이고 해외여행 안 가고 3년 동안은 피땀 흘리면서 400 내고 200 가지고 버텨야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버티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디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견디다 보면 때가 옵니다. 3년 가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정부가 또 부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견디고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집을 하나 사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실거주로 하는 집을 살 것인가 전세를 끼고 살 것인가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부는 이제 전세 끼고 사지 말라고 하는데 대출을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출을 받아서 전세 끼고 사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졌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2억이든 3억이든 전세 가율이 한 50% 정도 되면 한 5억, 6억짜리 아파트는 살 수 있거든요. 5억, 6억짜리를 찾아야죠. 강남 근처에서는 현실적으로 찾기는 어렵고요. 이제 뭐 노원구의 상계주공이라든지 중계동에도 중계역 주변에 보면은 중계 그린이나 중계 무지개 아파트들 재건축 가능성도 있고, 물론 추가 분담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격대가 2021년 고점 대비 아직도 한 80%대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강남 쪽은 이미 다 신고가 다 나왔는데 이들 지역들은 아직 회복을 못했잖아요. 그럼 영원히 뭐 안 되느냐? 저는요 너무 멀어요. 너무 머니까 그 가격이고 강남 가까우면 더 비싸겠죠. 내가 원하는 요소들이 커질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신축으로 가든 구축도 좋은데 그러면 나는 나중에 재건축 가능성을 볼래 라고 하면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를 가서 장기 보유하든지, 찾아보게 되면 뭐 영등포도 뭐 신길 우성 아파트들도 있고 그런 용적률이 낮고 구축 아파트들이 서울에 영원히 구축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1대1 재건축을 하든 그냥 재건축을 하든 어떻게든 정비를 할 거니까 그런 집이라도 저는 사두는 게 결국에는 올라간다니까요. 서울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강남은 거의 이렇게 올라갔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안 올라가다가도 올라갈 때가 되면 올라가기 때문에 서울도 좋고 뭐 경기도에서도 찾아보면 동탄 이신도시도 이제 역세권이 아닌 아파트들은 아직도 6억 7억짜리 있거든요. 인천으로 가게 되면 뭐 금단신도시도 있고 뭐 청라 같은 경우도 지하철 7호선 개통 예정인데 아직도 찾아보면 6억대 아파트들 있거든요. 신축인데 신축이라는 게 완전 신축 한 10년 정도 됐죠. 금단신도시도 제일 좋은 아파트가 8억 정도예요. 8억 5천 정도니까 초역세권이나 이런 게 아닌 아파트는 6억 7억대 아파트를 찾아보면 있는데 실제로 서울 출퇴근하기 불편하지 않아요. 지하철도 뚫렸잖아요. 인천 계양역에서 공항철도 타면 서울역까지 35분 하면 오거든요. 40분. 파주 운정 또 GTX 뚫렸잖아요. 파주 운정에도 제일 좋은 아파트가 8억대 정도 하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은 6억대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전세 살래요. 저는 그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트라이하고 두들겨야 되고요. 두들기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신혼부부인데 자녀도 상둥이가 나왔어. 그러면 청약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요즘 신혼부부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특히 또 자녀가 있으면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청약문을 두들겨 보든지 3기 신도시 물량들도 공공 분양은 괜찮거든요. 공공 임대는 뭐 투자로 접근하는 상품은 아니고 3기 신도시의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 대비 어떻게든 저렴하게 나오니까 그런데 문을 두들겨 보셔도 되고 아니면 경매에도 문 두들겨도 되고 우리가 집을 사는 방법은 세 가지잖아요. 매매, 청약, 경매 세 가지 방법인데 선생님 뭐가 좋아요? 세 가지 방법을 다 열어둬야죠. 왜 한 가지만 합니까? 아니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돼. 돈이 1억밖에 없어. 라고 해도 좋은 로또나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월부들 보면 그런 거 알려줄걸? 그러면 당장 준비가 안 돼. 1억밖에 없어도 넣어봐요. 당첨되면 어떡하죠? 걱정도 팔자네. 로또인데 5억 시세 차익이 보장이 되는데 돈이 부족해. 당첨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부모님 찾아가서 나 이거 당첨됐는데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부모님이 능력 때문에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라도 도와줄 거고요. 그것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회사 사장님 찾아가서 나 이게 당첨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든 퇴직금 당기든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당첨되고 고민하라고요. 일단 도전해보라고요. 전생에 나라고 하면 될 수도 있으니까. 당첨되면 돈은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어떻게든 마련해야 되잖아요. 정 안 되면 부모님하고 해도 되고 형제하고 해도 되고 답은 두들겨서 문을 여는 게 중요하지 두들기지도 않았는데 누가 문을 열어주냐고. 근데 우리가 두들긴다고 문이 바로 열리지 않습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좋은 거 지지 옥션 같은 데 보고 좋은 정보 찾아서 공부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금매 같은 거 나오는지도 보고 부동산도 그냥 현장에 가서 좋은 물건 주세요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이 였다 너 좋은 거 먹어라 이렇게 주는 사장님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임장을 가야 되고 임장 가서 이게 끊임없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들하고도 친해져야 금매가 나오지 나한테 먼저 연락을 주지 친하지도 않는데 전화 와가지고 좋은 물건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좋은 물건이 아니라 눈탱이 맞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연끌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내 돈에 맞춰서 지나치게 2억이 있는데 10억 12억짜리 사서 뭐 레버리지 올리고 이런 후순위 대출 받고 이런 전략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서울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사고 싶은데 사려고 했는데 타이밍은 놓쳤고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집값은 천정부지 올라가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집 지역은 내가 이제는 불가능하게 진입도 못할 것 같고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나는 내 집 마련 못할 것 같은데 중국인들은 집을 산다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화가 나죠. 우리는 대출 규제까지 적용을 받는데 중국인들은 대출 규제도 적용 안 받는다. 다주택자 규제도 안 받는다. 뭐 이런 거 굉장히 화가 나는데 자기 나라에서 대출을 받아오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에서 대출 받는 걸. 우리나라 은행에서 대출 받지도 않은데. 중국에서 3주택이 있는데 우리나라 집 사는 거는 사실 다주택자 규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가별로 이제 세법 체계가 다르고 부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문제는 역차별 논란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에서 집 사기 어렵거든. 중국은 토지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분들이 쉽게 산다? 이게 역차별이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한국 집을 쉽게 사듯이 우리도 중국 집을 쉽게 살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좋아 거주하는 집 하나 정도는 우리가 인정해 줄게 나머지는 안 돼 라고 해서 실제 거주하는 집만 지금 국회에서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거주하는 집만 살 수 있도록 뭐 한다든지 작년에도 한 13,000명 정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집을 샀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10만 호가 넘습니다. 그 중에 한 60% 정도
정도가 중국인이고, 이것만 보면 좀 화가 나는데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집 중에서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0.52% 정도 됩니다. 주택은. 땅은 0.27% 정도 됩니다. 수도권에도 많이 몰려 있긴 하죠. 지방에도 사는데 수도권에도 많이 몰려 있고, 중국인들 중에도 강남 아파트나 용산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국인들이 어느 지역에 집을 가장 많이 샀냐라고 하면 화성시, 안산시, 부천시, 수원시, 평택시, 시흥시입니다. 이런 지역들이에요. 노동자들, 일자리, 외국인들이 이제 와서 집을 삽니다. 왜? 급여가 올라가고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옛날에는 외국인들이 일부 분들이 와서 기숙사 살면서 돈을 벌어서 본국에 집으로 돈을 송금을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최근에는 송금 안 합니다. 가족들이 다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에 와서 삽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또 취직을 한 일자리가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일했는데 요즘 건설 현장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그런 서비스 쪽이나 뭐 건설 현장 같은데 다 외국인입니다. 오죽하면 건설 현장의 반장도 중국인입니다. 한국 사람은 일하고 싶어도 이제 일자리도 없습니다. 왜? 반장도 중국인이고 걔들이 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일자리가 거의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족이 다 와서 집 사고, 내년에는 돈 모아서 첫째 아들 집 사고, 또 각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3년 후에는 둘째 아들 집 사고 이렇게 집을 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 1호선 라인으로 부천시 같은 경우는 7호선, 1호선이 다니는데 7호선 라인은 이제 신도시잖아요. 상동, 중동, 현대백화점 있고 비쌉니다. 1호선 라인은 구도심인데 그런데 이제 저렴한 집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근데 정확히 따지면 주식도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셀트리온이나 주식 사는 게 좋아요? 안 사는 게 좋아요? 주식은 사는 게 좋은데 부동산은 사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우리가 서울의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고 수요가 과잉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 못하고 집값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번지고 있는 거지, 그게 중국인들 때문에 우리가 사야 될 집을 못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이 그 정도 문제될 정도로 서울에 아파트를 많이 사고 강남이나 한강벨트, 소위 말해서 마용성에 중국인들이 사서 집값이 올라갔다면 중국인들만 막으면 되죠. 중국인들 막아서 우리 서울 집값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집을 산다는 얘기는요,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취득세 내고 걔들도 재산세 냅니다. 팔 때 양도세 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적대시하지 말고 중국인들이 집을 사서 집값이 폭등했고 우리가 못 산다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급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죠. 서울은 공급을 늘려야 되고 서울에 일자리가 너무 몰려 있다 보니까 지방의 광역도시들한테 양질 일자리가 좀 가도록 해야 되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먹고 살려고 서울로 올라오지 않도록 지방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 뭐 부산을 예를 들면 부산이 중공업이 별로 없잖아요. 대기업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인데 대기업 뭐 강제로 가라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지자체들도 뭐 토지 법인세 10년 면제, 토지 50년간 무상 제공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대기업을 유치를 하든지 해양 관광 산업지를 더 발전시키든지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맨날 하는 거라고는 AI 첨단 산업 유치, 서울도 안 되는 첨단 산업을 지방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고 모두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국가도 중국인들이 과도하게 사는 거는 좀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이 안 맞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과 국가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제대로 못한 문제가 지금 집값이 급등하고 우리 청년들이 소외를 느끼고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상황을 중국인들한테 떠넘기는 거는 저는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52%를 사가지고 집값이 폭등했다는 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사회에서 쇄국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외국인들 사지 마, 미국 니들도 사지 마, 우리 살 집 없어 라고 할 수는 없으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충분한 공급을 해주고 수요도 좀 분산시켜주고, 이게 5년 만에는 안 될 겁니다. 이재명의 정부 다음 차기, 차차기, 차차차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 서울 수도권은 공급 충분히 해주고 지방에는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고 이런 정책들을 계속 해준다면 그럼 외국인들도 꼭 서울에 사야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중국인이라도 잘 몰라도 서울에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일자리가 있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데 서울에 사야지 어디 삽니까? 중국인들은 바보입니까? 중국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문제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규제만 해야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외국 자본을 무조건 배척하는 거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세금도 중과세를, 중국에 3주택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집 하나 샀다고 4주택 규제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역차별의 문제니까 중국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죠.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면
중국에 집 쉽게 살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중국에 집 살 수 있게 해주든지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모든 게 결국엔 수급 밸런스가 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이재명 정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됐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집값 너무 많이 올랐고 윤석열 정부 때 또 제대로 뭐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뭘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재명 정부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뭐 비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과거 정부와는 좀 다르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임기 5년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수요 억제만 한다고 사실 해결될 문제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10년, 20년 후를 바라보고 수급 불균형을 좀 맞출 수 있도록 수요 지방으로 좀 충분히 분산할 수 있도록 공급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모든 문제는 저는 국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그렇게 했잖아요. 똘똘한 한 채 사라고 했잖아요. 다주택 하지 마라. 집 한 채 샀고요. 대출 DSR을 적용합니다. 소득 되는 사람만 집 사라고 해서 소득 되는 사람만 집을 샀습니다. 가계부채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스트레스 DSR에 맞춰서 또 대출을 받아서 샀습니다. 사서 집값이 오르니까 또 6억 이상 대출이 문제랍니다. 또 다른 책임을 회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억 이상 대출을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대출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입니다. 집 하나 산 사람이 그렇게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나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집값이 올라가니까 6.27 대책이 나오고 브레이크를 잘 잡은 거는 저는 긍정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후속 대책은 수요 억제만 집중하지 말고 공급도 공공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이념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이념입니다. 왜 공공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됩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면 공공, 민간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다 할 수 있도록 총력 투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여기서 편을 갈려서 우리는 공공 주도를 할래 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은 민간의 양질의 아파트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공공을 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선택지를 정부가 줄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충분한 공급 물량을 먼저 수급 밸런스를 해결을 하고 수요가 과열되는 곳들이 있더라면 수요 억제 정책을 일부를 써야지 대출 규제 하나만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 전세 대출 규제하고 월세로 넘어가게 되면 또 월세 상한까지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규제만으로 제가 자본주의는 미친 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달렸습니다. 정부가 잘하면 순한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부가 잘못하고 계속 엇박차의 반시장적인 정책을 펴게 되면 더 사나운 개로 변할 겁니다. 어떤 개가 되느냐?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이념이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지 말고 저는 제발 좀 길게 보고 정책의 일관성이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을 좀 해서 제발 우리 국민들이 집 때문에 스트레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고 자금이 되고 노력해서 살 수 있다라는 희망만 생기면 저는 불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다 그랬거든요. 지금 또 뭐 외국의 선진국들 봐도 비싼 동네는 비싸고요. 비싸지 않는 곳들은 안 비싼 데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고 양극화가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불만이지 실제로는 집이 없어서 불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집 때문에 주택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